유쾌한 개통캐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거부터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의 방송 특공대 이거 뭐예요? 아이고, 저도 건너 들은 건데요. 예. 그 원내에 계신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방송 출연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새 좀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뭘 좀 만들자. 그래서 이제 원내에서 좀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방송 많이 나가는 인원을 이렇게 추려서 방송 출연을 많이 하도록 독려하는 뭐 그런 차원의 얘기로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저는 네. 방송 특공대 뭐 특공이 보통 뭐 특별 공급 뭐 이런 건데 네. 특별하게 공급할 이유가 있나? 지금 뭐 윤희석 대변인 계시면 일당 100이니까 혼자 하시면 되는데 원내가 아니잖아요. 아, 원내가 이게 원내 아니니까. 조직이구나. 네, 제가 봐선 국민의힘 원내에서요. 윤희석 대변인만큼 할 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방송 특공대가 아니라 나와봤자 자폭 특공대가 될 수 있다.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좀 뭔가 비판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나 여사 관련된 이제 질문을 방송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럼 바로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좀 자폭 특공대가 자폭하는 될 수 있다. 겁니다. 근데 저 윤희석 대변인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건 조언 드리고 싶은데요. 금기입니다. 저를 국민의힘 외주 방송 특공대로 자문위원이나 뭐 고문이나 이런 걸 임명해 주세요. 저 진짜 국민의힘 입장 대변하고 싶어요.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외주 업체 되고 싶다. 네. 그러니까 파견 근로 하고 그렇죠. 싶다는 저 할게요, 말씀이죠. 진짜. 저 뼛속까지 보수파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생명연장의 꿈을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놓으시는 거구나.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방송 특공대를 만들어도 가점을 많이 주는 방송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보수 종편의 뭐 채널 A나 TV조선 이런 데는 그분 뭐 국민의힘 분들도 좀 편안하게 나가시는 분들 꽤 있어요. 거기만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산책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MBC 소위 말해서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 이제 좌파다 뭐 JTBC 뭐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좀만 2배, 3배 또 공천에 좀 가점도 주고 그래야 되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제 장인어른이 이제 목포 분이세요. 네. 이제 나 연세가 좀 80이 넘으셨는데 호남 분이신데 이제 보통 TV를 보시면은 뭐 TV조선 같은 거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또 보수화되기도 하고 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MBC를 보는 분들 중에서도 중도 성향이나 중도 보수 성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네. 뭐 TV조선이나 뭐 채널A 보시는 분들도 뭐 진보 성향이나 뭐 중도 진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방송사를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이 정당에 도움이 되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와서 조금 열심히 설명도 하시고 그래라. 저도 제가 정말- 왜 이렇게 손을 보수파 많이 들대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요. 보수파 패널로서 독립운동하는 신념으로 MBC 방송을 출연 자주 하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MBC가 어떻게 좌파 방송입니까? 균형 잡힌 보도라는 정말 그 아니, 내가 좌파라고 안 했어요. 난 그런가요?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근데 MBC는 균형 잡힌 보도를 하는 그런 방송. 그럼요. 저를 보세요. 댓글에 보면은 그 한 99%가 제 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를 너무 경원시하지 말고. 아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 건의해달 조언 제가 좀 봐도요, 해주세요. 장성철 소장님은요, 제가 보수 농객 중에 가장 껄끄러운 보수 농객입니다. 네. 그렇게 싫어요 제가. 아니, 이 얘기는 제가 이제 MBC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본적으로 MBC 자주 나오고 뭐 정치인사 비롯해서 라디오도 나오고 저 뉴스 예전도 나오고 이제 네, 매주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MBC는 일단 조명이랑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화면이 좋아요. 인프라가 좋아요. 그리고 누르기가 편하잖아. 일자 두 번. 그래서 많이 본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사실 보자고요. 이제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이제 방송을 많이 또 하시고 하니까 저희도 뭐 국민의힘 패널이 지금 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정말 국민의힘 쪽 인사가 좀 섭외하기가 어렵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출연도 많이 하고 이제 진행도 지금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진행도 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냥 아예 안 돼요. 예. 그 제가 이해는 해요. 사실은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걸 내가 왜 쉴드를 치고 있어요. 내 약간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말 한마디 삐끗하면은 진짜 눈밖에 나잖아요. 그런 부담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론 지형이 안 좋다라고 느끼신다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섭외도 좀 나오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원내에 계신 분들이 배가 너무 불러 그분들은. 아, 나는 배지 달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배지 없으신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예를 뭐 김병민 뭐 이제 지금은 윤희석. 이제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 전 굉장히 좋아요. 합리적인 신분이고 근데 원내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나와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방송 특공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저희 정치인사이드 한번 나와주세요. 광고 듣고 오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여기에 이제 투표를 한 여당 의원은 단 2명. 김재섭 의원은 반대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뭐 제명까지 가겠습니까? 그 당론으로 결정된 지가 오래됐는데 굳이 또 진짜 실제로 이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분들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뭐 안철수 의원이 한 표 던졌다 안 던졌다 이 차원보다는 제 의견이 갔을 때 그때 8명의 이탈자가 있을 거냐 말 거냐를 보는 그 관점이 더 높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 이 이슈보다 김재섭 의원이 굳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이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힌 분이 딱 2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또 투표에 참여 안 한 것도 아니고 기권한 것도 아니고 아예 가서 반대를 딱 했다는 얘기는 저희 당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자체 특검안을 낸다든지 또는 뭐 수정안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 커졌다. 여론에서도 그런 게 좀 나타나고요.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이 최상병 특검법안 관련한 논의에서 이 지형이 바뀌었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 법안에 대한 재의결 시 8명 정도 이상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방증이 되겠죠. 다른 분들은 이 안철수 의원의 찬성표와 김재섭 의원의 반대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좀 제가 먼저 하시겠어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소신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운하셨다. 투표? 거기서 서운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상임위원장이 보통 3선들이 하니까 그래서 3선 의원들끼리 다 모였는데 안철수 의원은 4선인데 이제 보궐로 또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3선 때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상임위원장. 그래서 외통위에서 이제 결국은 표결로 갔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나도 끼워줘라라고 하니까 아니 3선 의원들이 아니 그분은 대선 후보도 하시는데 왜 상임위원장까지 하려고 하시냐라고 하면서 아예 이제 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제껴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서 내가 들어온 지가 얼마고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이렇게 공동 정부를 이렇게 사실상 꾸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끝까지 하나 뭐 이런 것도 감정적인 서운함도 약간은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투표 이제 찬성한다고 했지만은 밖에 나가서 또 뭐 규탄한다 이거 했다가 엄청 욕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의 입장은 뭐냐라고 또 굉장히 많은 중도층에서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이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김재섭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공감을 한다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장이 변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주진우 의원 뭐 다 보진 않고 부분 봤는데 뭘 공감을 했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좀 나중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재섭 의원 혹시 인터뷰 그러니까 장비 파손이다. 최상병 죽은 게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1병, 2병 뭐 이거 군대 안 갔다 오셔가지고 2병이 먼저인지 1병이 뭔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인데 장비 파손이라고 한 거에 여기에 공감하셨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예. 아니, 김재섭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 안은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혐의자들, 대상자들 좀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하고 나서 혐의자를 8명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판단도 존중해 줘야 될 것 같고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폄훼성 발언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운해서 이분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연기하시는 것 같아. 이분이 얼마나 너그럽고 정상적인 판단을 잘하시는 분인데요. 저에게 향한 민사 소송도 취하하신 분입니다.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좀. 아니,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렇게 좀 안 좋은 비판을 많이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행하신 거 보면 무슨 상임위원장 안 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좀 안 그렇게 준 게 말씀을 아니라 드리고. 선거를 했잖아요. 투표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살면서 안철수 의원을 칭찬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소신대로 잘 하신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대통령을 보호한다, 당리당략이다, 당론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본인 대권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자율적인 그런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너무 혼내지 마시고 그냥 이런 다른 얘기가 있다라는 것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저희가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최상병 특검법이 계속 이렇게 표류를 하면서 조사가 지연되고 이런 게 웃을 만한 상황은 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걱정되는 게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뭐 헌정사에서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라고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뭐 제2의결 수순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8표 이탈 안 나올 거라고 보셨고 네, 예. 그럼 이거 계속 무한대 반복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던지고 거부하고 던지고 거부하고. 근데 이제 그 고리를 한동훈 후보가 만일 대표가 된다면 뭐 좀 그 고리가 끊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 저한테는 이제 안 물어보셔서 짧게 이제 코멘트를 하면 서운하셨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외통수 찬성이에요. 찬성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반대 던지면 안철수 의원 자체가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고 저번에도 한번 해프닝이 있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찬성 던진 거예요. 안 그러면 나 욕먹으니까. 근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기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그 김재섭 의원이 좀 제가 좀 뭐 아끼는 그 뭐 국민의힘의 소신파 의원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반대를 던지고 결국에 한동훈 효과예요. 한동훈 후보가 던져놓은 특검법이 들어오면 내가 그때 가서 합의된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금 찬성하기가 힘들다. 뭐냐면 한동훈 후보 자체가 특검법을 안 던졌으면 그대로 그냥 갔다면 찬성했을 거예요. 김재수 의원도. 근데 여지가 있으니까 반대를 던져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쉬운 부분은 그 페이스북에 밝힌 것 중에 1심을 6개월 이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반위협적이고 반헌법적이라 하는데 안 그래요. 이거 그 특례법에 소송 특례법에 1심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좀만 덧치면 아까 물어본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데요. 그 대통령이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위헌적 발상이다. 근데 헌법 유린을 누가 하고 있죠?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15번째를 쓰겠다고 하면서 위헌적 발상이라고 민주당의 이번에 어떤 입법부에 통과된 특검법을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적반하장의 발언이다. 그래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뭐 다른 건 다 넘어가겠는데 거부권 자꾸 쓴다는 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가슴에 얹어도 15번을 쓰는 그건 가슴에 전 없는 대통령을 거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 얹을 거부권을 네.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헌법을 유린한 게 아니고 그 잘 보시면 여야 합의로 뭔가가 통과됐다면야 거부권 쓰는데 굉장히 그 대통령의 부담을 갖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의석수 분포대로 기계적으로 의석수 분포대로 결정이 돼서
통과가 된 법안이 지금 몇 개째입니까? 청문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청문 보고 채택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제도상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15번이나 150번이나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헌법유린이라고 처음에 딱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단어 선택이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본인의 특검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본인의 가족대에서도 특검에 대해서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검이어야 합의해야 된다는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야당 한쪽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된 특검들은 충분히 서너 번씩 있었습니다. 그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여야가 합의 안 되면 특검 자체가 발의하는 것은 뭐 위헌적 발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국민들을 뭐 이 입법부가 절차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마치 헌법 유린인 것처럼 하는데 대통령 자체가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려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건 권력의 사유하다. 이게 헌법 유린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네, 뭐 민주당에서 뭐 그렇습니다. 검사 탄핵하고 하는 거 이것도 권력 사유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쳇바퀴 돌잖아요. 제도의 틀 안에서 하는 거니까 입법부도 제도의 틀 안에서 단어의 하잖아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심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부권 횟수 갖고 얘기하는 거 저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루즈벨트 대통령 12년 재임 동안에 635번 했어요. 뭐 그 얘기는 거부권. 이제 반론할 수 있으나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최상병 그러니까 횟수 특검법 갖고 얘기하지 말자.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뜨거워서 전 좋은데요. 네, 얘기를 좀 돌려서 다시 귀쫑긋. 돌아와서.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뭐 논의해 볼 수 있다 정도로 뭐 나온 것 같은데 정확히 그러면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 쪽이랑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일단은 하는 그 거예요? 진정성을 봐야죠. 이거를 특검을 정말로 합의를 하면 통과시킬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이건 논의할 의야가 아니라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면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을 지켜보면서 이 전국이 마비돼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도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오면 그 특검을 가지고 오는데 3자 추천이냐 야당 추천이냐 대한변협이냐 이런 부분들을 펼쳐놓고 신속하게 시간 끌지 말고 한다는 전제면 이거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될 특검법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그 이렇게 입장이죠.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대통령도 거부권 쓰기 어려울 것이다. 그 합의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합의의 내용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과연 원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를 할까? 협상안으로 특검법을 내놓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끝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을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뚫리기 시작을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가 그 다음 계단에 무대에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논의해라, 뭐 안 만들어라, 협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논쟁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최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맞는 이유가 1차 방어선이 뚫리면 2차 방어선도 뚫리니까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완고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안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한동훈 당대표가 되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랑 상당히 좀 갈등,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 분기점은 이제 올해 연말로 보고 있어요. 왜 연말로 보고 있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올해 이제 11월이 지나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절반이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어쨌든 3년이 안 된 2년 반이 안 된 이제 좀 강한 정부라면은 일종의 이제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절반이 넘어가는 게 일종의 이제 내려가는 길 하산길로 좀 볼 수 있다라면은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내내 특검법 거부만 하고 갈 수가 있을까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아니라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 처리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조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좀 짧게 보셨어요? 여쭐게요. 저는 안타깝게 봤죠. 그리고 그게 근데 영상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걸 틀면서 저 막 방송도 하고 했는데 물론 그분들 다음날 나와서 해명했습니다. 그 엄중한 상황이고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생각난 게
한 8년 전인가요? 그 테러 방지법 할 때 당시에 민주당 초선 김광진, 은수미 이런 분들 나와서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뭐 내용은 내용인데 그 뭐 열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엄청났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서로 하려고 그랬다고 뭐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 민주당 쪽 초선 시절 의원들은 그런 자세로 왔는데 우리는 그것도 새벽도 아니고 첫 주자가 유상범 의원 나와서 오후 4시인가 뭐 그랬잖아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꿀잠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근데 좀 예. 불편해 보이시긴 그래서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꿀잼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윤석 대변인도 말씀하시고 국민의힘 분들도 굉장히 조금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지지를 막 엄청 받는 필리버스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상범 의원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인용 기저귀까지 준비했다 그러면서 막 나름대로 비장하게 하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다 자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당선자 총회를 했을 때 셀카를 찍어서 지금 당이 망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셀럽놀이 하고 있냐 이렇게 좀 지탄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 국회의원이란 자리의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닌가 이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민정 교수는 뭐 예전에 이제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강적들 이런 거 진행하시면서 정치학 박사로서 막 준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들 세비가 아깝다. 내가 세금 내가지고 의원들 월급 주는 게 아깝다. 막 이런 막 준엄하게 말씀하시다가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꿀잠을 주무시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김민전 이제 최고위원이 되실 가능성이 뭐 거의 확정적인데 옛날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 한동훈 장관하고 얘기하다가 이모 발언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만 있으면은 이제 이거 특히 이제 채널A나 뭐 TV조선 이런 데서 이게 그거 들었거든요. 김남국 이모, 김남국이 무슨 얘기만 하면은 김민전이 무슨 얘기만 하면은 이제 이거 자는 거 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본인의 정치 커리어에 치명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배지가 6g이에요. 6g, 6g. 무조건 정말 가볍죠. 그런데 거기에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해 오신 멘트죠 이거. 네. 그래서 저는 파견 근로를 잘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국민의 대변자, 국민의 대표 이런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좀 느끼셔라. 근데 그 옆에 의원이 계셨잖아요. 그 보니까 제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깨우지. 그분은 본인도 졸려가지고 깨우기에는 너무나 그냥 너무 그랬나? 깊이 주무셔가지고 꿀잠을 자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미안한 제가. 야, 거죠. 근데 저 그랬습니다. 저 보면서 그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환경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첫 주자가 그 다음에 그것도 야심한 밤도 아니라 낮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 마음가짐이에요.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병 특검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의 전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와서 지금 우리한테 고성 지르고 지금 필로버스터로 해서 의사진행 방향 좀 하고 하라는데 귀찮아 죽겠어. 피곤해. 이거거든요. 정말로 마음에서 이건 안 돼. 너무나 부당한 이 특검 통과되는 거는 이건 의원직을 걸거나 맞겠어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지. 저는 뭐 침대 축구는 봤어도요. 필로버스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제가 보다가 이거 좀 베개라도 갖다 드려야 되나 뭐 이불이라도 갖다 드려야 할 정도로 너무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던데 저는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려면 싫은 일 하지 마세요. 소신대로 하셔라.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베개에 빗댄 필로우버스터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광고 듣고 오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에서는 국회 운영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이제 일인데요. 02800-7070 어디입니까? 왜 다 웃기만 하세요? 대통령 비서실 아니에요? 대리운전 아니에요? 거기가 그건 뭐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대리운전. 용산 대통령 비서실의 대리운전인가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MBC가 제일 잘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전화를 해서 그때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MBC가 전화를 했을 맞아요. 때는. 받았는데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예. 뭐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전화를 해도 이제 나 통화 중입니다. 그래서 통화 중에 내려놨구나.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라고 말씀하신 정진석 비서실장의 의견에는 전 동의를 못 하겠고 뭐 모두가 아는데 북한만 지금 뭐 이걸 모를 리도 없고 저는 뭐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청와대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해봐서 아는데 일단 안보실에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안보실장이 우리는 4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비서실에서도 비서실장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난 모르는 번호다. 그러면은 2개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집무실, 부속실. 부속실. 예, 이게 조국 대표의 얘기입니다. 아유 조국 왜 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해요? 왜요? 그 입장을 왜 얘기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출처를 있다. 밝히신 거죠. 출처를. 출처. 웹피셜이 아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 여사님이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 만세.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용산의 반응 대응이라고 보는데 그냥 밝히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그렇지. 상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뭘 감춰야 되는 데서 왔길래 무슨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금 전화를 했길래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 번호를 무슨 국가 안보라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냥 누가 전화했다.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했다. 이미 휴대전화로 본인 휴대전화로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한 게 나왔는데 이거 하나 더 들어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래서, 자리에서 이 전화번호가 어디 전화번호인지 알 수 있는 분은 윤희석 대변인밖에 아니요. 없어요. 용산 근처도 안 가봤는데 용산에 저한테 많은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물어보시면. 나왔어. 다 나왔어요. 다 관뒀어요. 그래서 제가 용산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자신들의 이렇게 실무적으로 공유하는 전화번호에는 이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김종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김종일 대표님 얘기랑 똑같아요. 이거를 안 밝히고 기밀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사가 한 거 아니야? 아니면 대통령이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계속 받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길인가? 그냥 저희들 밝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 회의 비공개로 좀 하고 좀 참모진들 언론인들 나가면은 우리 의원님들께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의혹을 떨쳐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상상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김건희 여사 번호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사를 하든 뭐 하든 과정에서 나올 일이지 이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거기서 근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뭐 예를 들어서 큰 회사에 소속된 비서실 사람이 거기 전화번호 이거 같은데 그런 말 못해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예, 되는 알아도 거예요. 뭐 이걸 아는 척했다가는 큰일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정지석 실장이나 기타 관계자들이 이 번호 모른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고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호가 정말 궁금하고 이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또는 뭐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로 해결을 해야지 여기서 이 번호가 뭐 대리운전 번호니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알아도 모른 척을 해야 되는 이게 800에 7070 이게 개인 전화번호입니까? 국민의 혈세가 들여서 지은 건물에 국민의 세금으로 요금을 내는 말하자면 공공 업무에 사용되는 전화입니다. 무슨 국가기밀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이해돼요. 이거를 밝히고 싶으나 밝히면 내가 왜 그 책임을 지고 또 혼나야 돼? 라기 때문에 뭐 좀 궁색하게 기밀이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용산 2층이 대통령 집무실, 5층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쓰는 공동 집무실 이렇게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인데 저는 시원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굳이 상상 안 해도 되잖아요. 말씀한 대로 이건 5층 전화번호다. 그때 내가 아마 전화를 한 것 같다. 보통 대통령이 직접 누르지는 않잖아요. 옆에 있는 비서를 통해서 연결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전화번호가 상대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극한적으로 숨기다 보니까 이게 최혜병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특검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특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그 단톡방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정원 유착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얘기예요? 어떤 스토리예요?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멋쟁 해병 그 단톡방에 네, 멋쟁 해병. 다섯 네, 명이 네.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 포병 그러니까 해병대 1사단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골프 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잖아요. 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해병대 출신이고 거기에는 뭐 경호처 사람, 경찰도 있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 멤버 한 명이 그러니까 지금 그 김규현 변호사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박정훈 대령 지금 변호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기획해가지고 지금 제보를 한 거 아니냐 JTBC에 이게 JTBC가 이제 처음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 해병대. 근데 제가 JTBC 쪽에 얘기를 들은 걸 보면은 꽤 오래 전에 이미 이게 이 단톡방이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예, 그러니까 뭐 단톡방은 이거 최상병 사건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고 예, 작년 예, 5월에 이제 만들어졌고 최상병이 순직은 7월에 있었던 것이고 김규현 변호사는 이제 그때는 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추론이지만은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왜냐면 그 멤버들 중에 한 명은 김건희 여사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그 사실상 자금 관리를 했던 그쪽 집안의 자금 관리를 했던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연결고리가 임성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인이 해서 JTBC 기자한테 이제 제보를 했던 거고 JTBC 기자는 이거를 바로 보도를 안 했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서 원래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파급력이 있거나 확실히 뭐가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임성근 이 사단장이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나는 이종호라는 하는 사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거는 얘기가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뒤늦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뭐 이런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 게 저는 공감이 잘 안 되고요. 김규현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고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제보를 한 거지 이게 뭐 정치와 언론계의 유착이다라고까지 볼 만한 일이냐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고 혹시 다른 관점은요? 그게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의 뭐 재판의 영향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단톡방을 이용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해서 이게 마치 뭔가 용산의 영향력 하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의뢰를 받아서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예. 변호인이 아닌 상태에선 제보를 할 수도 근데 있다. 본인 의뢰인이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이게 있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그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변호인이 또 할 수도 좋은데 있는 그거는 거다라는 법정에서 주장도 증거와 논리로 그는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직업윤리하고도 연관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먼저 맡고 그다음에 이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에서 임성근하고 같이 뭐 골프도 치고 저녁도 먹으러 가자. 이게 선후 관계가 바뀌었으면은 저는 권성동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일견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 일이잖아요. 박정훈 대령 시간상. 변호사 맡기 전에 이러한 카톡방에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언론에 제보했다고 그렇게 문제 삼을게 될까? 그건 조금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이 김모 변호사가 이제 민주당 본인도 소속- 저희 인정했으니까 그냥 이름이 김규현 나왔어요. 다 공개가 JTBC에서도 맞아요. 김규현 변호사. 맞다고 했어요. 다 나왔어요. 이 김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이런 문제 네, 제기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죠? 중요한 건 팩트죠.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어떤 법정 자료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멋진 해병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알린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 과정에서 임성근 1사단장의 관계가 됐는데 이 고리가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임성근 1사단장이 구명운동을 했었을 수도 있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종호 씨라는 말하자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김건희 여사 2차 주가 조작을 했던 분 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 관계들을 본인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해병들끼리 뭐 전후회로 뭉치면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듣는 바로는
권선동 의원한테 그랬답니다. 계속 무슨 뭐 유착이다 하지 말고 그러면 JTBC에서 나오십시오. 아, 인터뷰 그러면 하세요. 김규현 변호사랑 이쪽에서 저희가 증거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고 한번 우리가 토론해보자. 권선동 의원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그냥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 말은 뭔가 좀 오염시키고 싶은 거지. 팩트에 대해서. 이건 뭐 유착이고 뭔가 이상한 뭐 어떤 그런 조작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권선동 의원이 좀 생뚱맞긴 해요. 이 던져놓고 나서 이렇게 그 팔로우 못 해요. 그리고 심지어 조중동에서도 이거를 받아서 세게 안 가는 거 보면 저는 개각이 좀 같이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뭐가 있지 않았냐. 그게 이 의혹 제기만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전당대회 대표로 나온 4명은 각각 어떤 입장이냐 이게 결국은 결론이었어요. 당신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걸 묻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좀 생뚱맞았어요. 그런가요? 예. 뭐 갑자기 이 김규현 변호사를 끄집어다가 이 전당대회 그 입장을 물어보는 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전당대회인데 민생까지야.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아니 북한 얘기도 하는데 뭐. 뭐 그런 거 행무장도 하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봐야죠. 저는 그냥 후보도 하여튼 못 구해가지고. 권선동 의원이 갑툭튀로 튀어나온 거 보면 지금 개각할 인원들이 많잖아요. 정무장관도 있고. 그래서 고소당해야죠. 저는 아마 그런 시그널 차원에서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저 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성동 의원님, 저 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참전하지 마시고 좀 빠져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정원 유착 이야기까지 해봤고 민주당으로 갈 건데요. 뭐 이재명 대표의 연임 입장이 언제쯤 나옵니까? 다음 주에 나오겠죠. 다음 주 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얘기가 다음 나오던데요. 주로 이게 이제 전당대회 이 스케줄상 다음 주 정도에는 밝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1개 정도의 등록이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즈음에서 김두관 전 의원도 같이 동반 출격을 얘기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삼스럽지는 않잖아요. 아니 이제 뭐 이제 뭐 새삼스럽진 않죠. 말씀하신 네네네네.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연임 입장을 낸다면 이제 화 수요일로 예정된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거를 지금 주말 사이에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쓰실 것 같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저번에 그 퇴임사 그러니까 사퇴를 하시면서 했던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임이라는 부분들이요. 솔직히 부담이 되죠. 민주당에서 역대 총재 이후에는 없었던 일이고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연임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당내에 눌러놓은 어떤 부정적인 기류를 뛰어넘으면서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커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족을 붙여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사퇴하면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부분 등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무도한 검찰의 독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민주당의 힘이 결집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섰다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보는데요. 저는 아직도 연임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 집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되게 줄타기 잘하시면서 곤혹스러워 하시면서 선을 넘지 않는 발언과 땀나요. 단어 선택을 통해서 땀납니다. 얘기하시길래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연임하든 연임 안 하든 별로 그러니까 우리 이 훌륭한 정치 인사에서도 거의 맨 뒤에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방송에서 하면은 1시간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얘기 55분 하고요. 인사라고 그리고 5분 이제 민주당 얘기예요. 노관심.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은 좀 지루한 대하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예, 뭐 이미 결론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연장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국민의힘은 조금 이제 신박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전당대회가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예전에 다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 문자 좀 보내지 말라 그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지자들이 하도 이제 나 좀 나가라 응원한다 뭐 이런 거를 좀 알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지자 얘기 좀 그만하시고 본인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정말로 꼭 해야 되는지 뭐
모든 정치인들은 다 지지자들이 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건 그 정치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지자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들 민주당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왜 내가 두 번째 당대표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정면 돌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좋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정면 돌파할 수가 없죠. 명분이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두 번 연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전략상으로 봐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좋은 참모를 옆에 두고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후보 시절에.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 일극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이 공고한 것 같지만 역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안다는 거로밖에는 저는 해석을 못해요. 권력이 공고하면 굳이 대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나오는 거는 반대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불안하다. 뭔진 모르지만 민주당 내 사정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렇죠, 서영주 부대변인? 뭐 모든 정치라는 게 간단치 않죠. 뭐 복잡다단한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미안해요. 예,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게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정치는 알았어, 본인이 그만해요. 책임지는 거 알았어, 아니겠어요? 알았어. 네. 예, 이해했습니다. 뭐 저 같은 참모를 옆에 두면은 훨씬 더 좋겠지만, 아, 그럼요. 예. 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옆에 두면 그 김영진 의원 그 찐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위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해가 그런 말 싹 들었으면 되네요. 좋겠지만 네. 뭐 결정했으니 가는 것이죠. 근데 김두관 의원이 출마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 뭐 민주당의 민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냐, 다른 얘기가 나오는 뭐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은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요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고, 김두관 의원이 만약에 상당히 적은 지지율을 받게 되면은 김두관 의원 자체의 정치적인 생명력도 상당히 위험스러워 보이고, 개딸분들이나 친명 그룹이 김두관 의원에게 상당히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친명 그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추대대회 막 이런 형식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르려고 했는데, 김두관이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뭐 이재명 당대표 이게 맞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순간 자신들 계획과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상당히 여러모로 정치적인 생명력이 위태로워 보인다, 출마해서. 좀 근데 그렇게 평가하고 김두관 의원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리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출마를 조금 이게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했다든지 아니, 한대요. 그렇지는 네. 아직은 한대요.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런 마음의 배경에 지금 뭐가 뭐 배지도 있을까요? 떨어졌고 그렇지. 정치적으로 활로가 없어요. 존재감과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당대회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경남지사도 앞에 있고 뭐 정치인이나 지방선거 연예인 앞두고. 비슷해요. 네. 뭐 드라마 끊기면 예능 나가잖아요. 전당대회를 예능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능 수준은 아니고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재밌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다는 글로 거지. 갔어요.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하지 마세요. 아니 이 정당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지도 그렇고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라는 건 비타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지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잘 판단하면서 지지자의 뜻을 파가면서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비타민 과다 복용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신장뿐만 아니라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이 비타민 지지자의 이 과다한 이런 것을 복용하다 보면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이렇게 과다하게만 집중하는 정치들이 과연 건강한지, 이거는 또 우리 민주당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 김두관 전 의원의 뭐 출마에 대해서 출마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타민 과다 복용에 해독 작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막 만류했다고 하던데요. 뭐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만류한 사람 분들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 뭐 제가 아는 뭐 S 의원 등등등 해서 한 10여 분이 만류를 했는데, 김두관 전 의원 스타일이 일단 본인이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요 그냥 확 몰입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일단은 출마는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패널들이 보시기에 유의미한 득표는, 그러니까 나오시더라도
저는 15.77%는 될 것 같아요. 15.77%요? 지난 당원당규 개정 때 반대 퍼센테이지가 15.77%였습니다. 아, 되게 높네요. 그 정도 수준은 뭐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높네. 근데 김두관 의원이 정치적 존재감을 하려면은 30%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뭐 15% 나온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메시지를 그래서 진짜로 이재명이 대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쭉 열거를 하실 건지 제가 좀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만류하는 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명으로 갈지 뭐 그렇다고 친명으로 갈지 이거를 노선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최재성 정무수석 이제 표현에 따르면은 웬만하면은 선거가 있을 때 선거를 나오려는 분이 있고 웬만하면 안 나가려는 분이 있는데 김두관 의원은 전자다. 이제 보수 정당이나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있죠. 웬만하면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 조금 저는 조금 우려된다 사실은. 예, 예. 저는 한 자리 숫자 예상합니다. 한 자리 숫자요? 네, 왜냐하면은 과연 김두관 후보가 당대표 깜일까? 우리 민주당을 이끌 만한 사람일까? 그런 판단도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과 다른 목소리를 낼 거예요라는 것만 갖고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김두관 의원 득표율도 물론 관심이지만 역으로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될 거다. 많이 나와도 그렇고 적게 나와도 그렇고. 자,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 장성철 소장님 의견대로 90%가 넘어요. 그럼 이게 뭘로 보입니까? 또 공산당이냐 이렇게 아니에요. 공격할 저 거잖아. 아니에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 한 적이 아마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 국민의힘에서 나오겠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어요. 지난번 77.77%였잖아요. 잊을 수 없는 숫자. 그거보다 만약 적다. 그럼 또 이건 뭐냐? 그러니까 적정한 거는 77.77보다는 높고 앞에 그래도 9자는 안 나오고 막 요 정도? 그래서 아까 15.77 얘기하셨잖아요. 아주 적당하네요. 그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난감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런 연임 대표를 처음 보고요. 또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주춤거리고 나오지 않는 정당의 어떤 이런 그 소극적인 여러 의원들의 태도들이 안타까워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는 민주당은 늘 이렇게 용감한 정당이었는데 용기 있는 정당이었는데 왜 이렇게 추스려 들고 비겁해졌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김두관 전 의원도 있지만 용기 있는 도전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꼭 당선의 힘으로 떠나서 정치라는 것은 희생과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한다. 그런 말씀 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은 MBC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서 저와 제작진들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이틀 만에 이진숙 전 MBC 대전 사장이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앞으로 방송 지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오버뷰를 이렇게 총평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는 방송통신위원장 초대가 이제 최시중, 뭐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막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중립적으로 미국의 FCC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초대부터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그래도 이 기관이라는 거는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말로는 이렇게 해요. 최시중 의원이 그때 뭐 이러면 야당 의원들 위원들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아유. 이제 다 얘기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땅땅땅 이렇게 의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소한의 포장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나서가지고 뭐 25만 원 줘, 야 10억씩 100억씩 줘, 뭐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이게 모든 거의 국무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염이 됐다. 이진숙 이분이 초대 나오자마자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는 게 맞나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과기정통부장이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SK텔레콤이 이게 독과점이라서 여기 손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분이 무슨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돼 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건데 물론 이제 야당이 계속 탄핵을 하니까 뭐 이렇게 서로 극한 대치 국면인데
저는 이분 2주 봅니다. 2주. 예, 탄핵까지 2주. 예. 예, 그러면 김홍일 전 위원장과 같은 수순으로.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2인 체제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의결만 하면은 바로 탄핵안 올라올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행한 얘기는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좀 정부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시라. 예. 제가 얘기하고 정당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위원장 자리를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분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어쨌든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분이고 지난번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본인의 첫 번째 일성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분을 임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아니 문재인 정권 때 실컷 MBC 운영해놓고 정권 바뀌니까 무슨 공영방송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맞냐. 그럼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 또 선임하고 MBC, KBS, YTN 또 장악하고 이런 거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권력을 잡았을 때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운영을 해야 많은 분들이 그래 너희들은 한 번 더 정권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 과거 정권 이랬으니까 우리 정권도 이럴 거예요. 그러면 에이 또 정권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비극적인 역사, 특히 MBC가 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방송 정상화가 될지 장악이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MBC에 많이 출연하는 입장에서는 참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원래는 서영주 부대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어서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방통위원장이 왜 그런 분이냐 그런 지적 뭐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정파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계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분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MBC 변호인이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했죠. 이거는 제도상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뭐 한국은행 총재처럼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의 수장이 아니라면 이거는 정무적 판단에 대한 정무적인 인사 기용이에요. 그거를 뭐 비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할 수 있냐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건 또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2주 만에 탄핵된다. 그것도 과합니다. 뭘 해야 탄핵이 되죠. 탄핵이라는 게 유행어처럼 됐지만 분명히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배가 있어야 합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그냥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뭘 했냐를 가지고 탄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MBC 저는 개인적으로 MBC를 굉장히 좋아해요. MBC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LG 트윈스 MBC 청룡부터 좋아했어. 어쨌든 MBC 좋아하는데 MBC 정동 시절부터 저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그런데 MBC 문제 가지고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는 구조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또 저희가 정권 재창출을 해서 뭐 하면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영방송 체제를 MBC가 유지하는 거를 계속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 CNN은 좌파, 폭스뉴스는 우파. 서로 자기 얘기들 하면서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BC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공영방송 굳이 정권 바뀌어서 방통위원장이 박문진 이사진 바꿔가지고 거기서 이사해가지고 또 MBC 1층 로비에서 막 시위하고 이거를 몇 번을 더 봐야 되느냐. 저는 차라리 이게 민영화 또 이상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 체제에서 탈피하는 MBC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봐요. 그 제도를 권력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제도를 예. 권력이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정 이 운영을 하는 쪽에서 고리를 제도를. 끊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결단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국 방통위 운영 자체가 꼭 뭐 이렇게 우리가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인 체제로 됐던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이 방송법을 그 당시에 처리를 하면서 뭔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했어야 되는데 권력을 쥐다 보니까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2인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양심을 지켰다. 의결은 안 했어요. 의견은 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안 했는데 이진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딱 그거예요. 망언들을 보면 지금 KBS, MBC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같은 주인데 거의 일베가 게시판에 했다면 이제 극우 이제 유튜버 수준의 발언들을 하는 분이 방통위에 앉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요 오래 못 버티고요. 본인 스스로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본인 별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일회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 갈 거기 때문에 좀 처신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생각 잘 들었고요. 광고 들을 시간이 됐네요. 네, 광고 듣고 오죠. 네, 정치인사 이번 주 방송은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너무 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제 평생의 꿈이 정치인사 나오는 거짓말하지 건데. 마세요. 그래요? 처음이에요? 그럼요. 그 윤석열 정부처럼 거짓말을. 이렇게 훌륭한 분들하고 방송하게 될 줄이야. 저는 여기 온 지 한 2년 됐어요. 알겠습니다. 정치인사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